오늘 2017년 11월 18일 2017년 11월 원래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발표문의 제목은 칸트와 헤겔에 있어서 직관과 개념의 통일 및 종합적 보편의 사유 문제입니다. 그 서론에서 칸트와 헤겔의 대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로 좀 요약을 드리면은 실천 철학에 있어서는 헤겔이 칸트 철학을 많은 부분에서 능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철학에 있어서는 칸트의 인식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료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는 것은 다 전 비판적인 형이상학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의 이러한 시도가 발전이 아니라 퇴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물론 칸트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헤겔주의자들이 그걸 설득력 있게 이제 헤겔이 칸트 철학의 계속된 발전이다, 바이타 엔트비클룽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발전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헤겔의 논리라고 하는 것, 이건 이 헤겔의 논리를 물론 이제 명료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명료하게 설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을 이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헤겔의 논리학은 좀 모호하고 신비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칸트의 논리학은 순수성 비판에서 보여주는 칸트의 논리는 아주 명료하죠. 기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만은 헤겔의 논리는 그러한 기계적인 논리를 지향하고 내적인 논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이론 철학에 있어서는 칸트가 헤겔이 칸트를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겔은 칸트 이론 철학에 대해서 아주 정말 그 진지하게 다루었고, 여러 곳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 갖고 칸트와 아우사이너제쯤 논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헤겔이 칸트와 이렇게 논쟁 속에서 자기 자신의 철학, 고유한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보는데요. 헤겔의 그 바이타 엔트비클룽, 칸트를 넘어서는 방식은 헤겔이 얘기했던 지향이라고 하는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겔은 칸트 철학의 많은 요소를 사실 자기 철학 속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가 이야기하지 못한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이제 유기적인 질서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가 헤겔이 비스천샤프트 로직의 개념 논리의 오비젝티비테트, 객관성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세 가지, 그러니까 자연의 세 가지 존재 방식에 대한 탐구가 자연과학이죠. 하나는 물리학적인 자연, 기계적인 자연이고요. 헤겔은 그걸 기계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화학적인 자연, 화학적 과정이라고 헤겔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물학적인 과정 내지는 생물학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헤겔은 텔레올로기라고 해갖고 메카니스모스, 헤미스모스, 텔레올로기, 이 세 개가 비스천샤프트 로직의 오비젝티비티 투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의 세 가지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칸트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메카니스무스만이 엄밀한 자연과학이다. 메카니스무스만이 엄밀한 자연과학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헤미스무스까지도 그런 법칙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텔레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휴리스틱, 허이리스틱인데 발견법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사고를 하는 것이지 자연적인 사실을 갖다가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겔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생물학은 실제로 1830년에 학문으로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자연과학으로서 객관적인 학문으로서 대두되기 시작하죠. 그 이전에 있었던 생명에 대한 설명은 아직 학문적인 설명이 아니라 칸트가 얘기했듯이 이러한 허이리스틱으로서 간주됐다라고 하는 것이야. 그런데 해겔은 이제 1831년에 죽었지만은 이러한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엄연히 객관적인 설명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현대 자연과학의 분야를 세 분야로 나누고 그 중에 생명 현상에 관한 것도 자연적 질서이고 자연과학의 대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칸트가 얘기했던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관적인 허이리스틱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해겔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객관적인 과학적 설명의 대상이다, 객관적인 학문적인 설명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악투할한 그러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해겔이 칸트 이론 철학을 지향하는 것은 칸트 철학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더 거기다가 얹어놓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생물학에 대한 설명을 가능케 하는 논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칸트는 생물학에 대한 설명을 가능케 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칸트의 설명은 뉴턴이 메카닉스에 기반하는 기계론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학문이다라고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겔은 이제 칸트의 그런 기계론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유기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기적인 사고를 통해 갖고선 칸트가 갖고 있는 단초를 갖다가 유기적으로 발전시킨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이라고 하는 생명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거기에 더 얹어놓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던 이제 칸트의 기계론적인 화학적인 사고 이것을 유기적인 사고로서 변형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해겔이 이러한 칸트를 넘어서는 칸트를 지향하는 생물학적인 논리를 개발하는 그러한 계기를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범주 연역과 판단력 비판에서의 직관적 오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초로부터 해겔 고유의 개념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변형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쪽의 첫 번째 문단 서론의 마지막 두 개 문단만 읽고 서론은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해겔은 이러한 작업을 직관과 개념의 통일을 통해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 철학을 지향하는 작업이죠. 칸트 철학의 인식 비판은 직관과 개념의 분리에 기초한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범주 연역에 대한 서술은 직관과 개념의 분리를 전제하면서 양자의 통일을 추구한다. 하지만 칸트가 생각하는 인간 인식에 의해서는 양자가 외적 기계적으로만 결합될 뿐이다. 칸트는 우리가 그것의 내적 가능성과 실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인간 인식의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인간 인식의 반대상으로서 설정되는
신적 인식 속에서 직관과 개념의 절대적 통일의 능력을 가정합니다. 신적 인식은 직관과 개념이 통일된 직관적 오성 내지 지적 직관이다. 헤겔은 칸트의 범죄 영역에서 전개되는 인간 인식에 대한 서술이 판단력 비판의 신적 인식을 통해 서술되는 절대적 진리의 지평으로 고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헤겔은 인간 인식이 신적 인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칸트의 직관과 개념의 이분법적 분리에 기초한 사유를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현상을 인간 사유의 방식으로 구성하려는 것이다. 헤겔은 칸트가 말하는 신적 인식에서 직관과 개념이 통일되어 있고 직관 개념의 통일은 다름 아닌 생명의 논리인 종합적 보편임에 착안하여 인간 인식도 직관과 통일된 개념을 가지고 종합적 보편을 사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논문은 어떻게 헤겔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의 범주 영역에 대한 서술에서 수행되는 직관과 개념의 외적 기계적 결합 방식의 불충분함을 비판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단서를 완성시킬 가능성을 판단력 비판의 직관적 오성에서 발견하여 그것을 방법론적으로 발전시키는지를 논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외적 기계적 질서를 근간으로 삼는 칸트적 사유의 한계가 밝혀질 것이며 어떻게 헤겔 철학이 그것을 지향하면서 내적 유기적 질서를 철학적 진리로 구성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자, 그래서 2절 첫 번째 주제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직관과 개념의 결합과 종합적 보편에 대한 사유의 불충분성입니다.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인간이 두 가지 완전히 상이한 인식 원천, 즉 한편으로 감성과 다른 한편으로 오성을 필요로 하며 인식을 위해 양자를 결합하여 종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헤겔은 이러한 종합이 한갓 외적이고 기계적인 결합으로 사유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실로 칸트는 오성의 기능 없이 현상들이 직관에 주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범주의 영향 없이도 주어질 수 있는 한갓된 감각의 대상, 이걸 아파렌티아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렌티아라고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현상들이 범주의 통일에 따른 대상으로 사유되는 한에 있어서만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현상은 범주에 매개되어서만 주어질 수 있는 현상, 페노멘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칸트 자신이 페노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칸트가 말하는 두 가지 종류의 현상에 대한 구별은 유지될 수 없다. 직관과 개념의 원리적인 분리를 전제할 때만 성립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미의 현상, 아페렌티아로서의 순수 직관은 그것이 어떻게 현상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 어렵다. 칸트가 범주의 영역에서 강조하는 것도 직관이 필연적으로 오성의 자발성의 조건 아래에 그럼으로써 오성과의 통일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맥다월은 수용성 속에서도 이미 항상 개념의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표현한다. 헤겔은 칸트의 범주 영역에 대한 서술이 직관과 오성의 분리를 전제하지만 또한 연역 과정에서는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연역 과정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구분을 올바로 수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칸트가 분리하는 걸 잘못했지만은 연역 과정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잘못된 구분을 수정하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헤겔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관과 오성이 범주의 종합 속에서 결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겔은 칸트의 직관과 오성의 결합에서 인식론적 측면을 제거하고 직관과 오성의 결합 속에서 개별과 보편의 논리적인 결합을 본다. 헤겔은 본래 주관과 객관의 분리를 전제하면서 진리인식 이전의 인식능력에 대한 선행적 비판을 수행하는 인식론의 입장을 그릇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헤겔은 인식론을 정신현상에서처럼 변증법적 운동에 의해 필연적으로 보다 높은 단계로 이행하는 감각의 의식 형태가 지니는 지와 대상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고찰로서 다루거나 철학적 심리학으로서, 즉 철학 전서의 정신 철학에서 주관적 정신의 능력에 대한 실제 철학적 숙고로서 다룬다. 헤겔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속에서 두 가지 목표를 본다. 말하자면 이 저작은 한편으로 범주를 그 자체로 탐구하려는 목표와
다른 한편으로 범주를 초월론적 전제로서, 즉 경험을 가능케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겔은 첫 번째 목표에 따른 탐구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두 번째 목표에 따른 탐구를 심리학이라고 비판한다. 해겔은 칸트가 범주 자체의 특정한 관계를 다루지 않고 범주를 주관과 객관의 대립 일반에 따른 단지 주관적인 활동성으로서만 다룸으로써 논리적이어야 할 범주를 심리학적이고 사실적인 토대 위에 기초하도록 하였다고 비난한다. 물론 칸트 자신에게 있어서 순수해동 비판의 우선적인 과제는 범주를 경험을 가능케 하는 개념으로서 탐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범주표로부터 도출 가능한 개념들에 대한 더 나아간 내용 연관적인 탐구는 보류해 두었다. 그래서 칸트는 더 나아간 탐구를 통해서 도달 가능한 초월론 철학의 온전한 체계를 기획하는 것을 미래의 과제로서 규정하고 있다. 트랜센탈을 초월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해겔은 칸트의 이성 비판이 표상이 아니라 개념에 관계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칸트도 마찬가지로 연상의 법칙과 같은 순전히 경험적인 법칙들을 순수해동 비판에서 주제화하는 선험적 인식과 구별하여 심리학이라고 판정한다. 하지만 해겔은 감각으로부터 순화되기는 했지만 항상 감성적 직관과 결합해서만 유의미하게 사고될 수 있는 칸트의 오성 개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해겔의 견해에 따르면 순수이성 비판은 순수 사유 자체로 향함으로써 더욱 근본적이고 심층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로써 해겔은 이성 비판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지만 이성 비판은 인식 비판이 아니라 개념 비판으로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겔이 주장하는 직관과 오성의 논리적 결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에 있어서 직관과 오성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칸트는 한편으로 직관을 개별적 표상이라고 규정한다. 다른 한편으로 오성은 개념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성의 특징은 개념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칸트는 개념이 그 형식상 언제나 보편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직관은 개별자의 표상으로서 개념은 보편자의 표상으로서 규정될 수 있다. 그 밖에 직관은 직접적인 반면 개념은 간접적이다. 칸트가 직관과 개념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편적, 개별적, 직접적, 간접적이라고 하는 어휘들은 본래 논리적인 개념들이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직접 추론, 간접 추론에서처럼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해겔은 직관과 개념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이 논리학의 대상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논리학에서 칸트처럼 표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해겔이 보기에 표상은 심리학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해겔은 직관과 오성 내지 개념의 관계에서 심리학적인 요소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수미일관한 조처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서 그는 거기서 보편, 특수, 개별을 자신의 요소로 갖는 개념의 개념을 위한 조건들을 보게 된다. 이로써 어떻게 해겔이 직관과 오성의 관계에 대한 칸트의 저술을 다루는지가 해명되었다. 이것은 종합적 보편의 사유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칸트에 있어서 직관과 개념은 객체의 개념 속에서 주어진 직관의 잡다가 통일되는 방식으로 결합된다. 따라서 직관을 통일하는 오성 개념인 범주는 종합을 형성한다. 더 나아가 칸트는 순수한 오성 개념을 직관 속에 있는 여러 표상들의 한갓된 종합에 통일을 부여하는 기능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칸트의 개념을 종합적 통일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통일은 궁극적으로 오성의 최고 형태인 통각에 의해 완성되는데 칸트는 이것을 근원적이라고 하는 수식어와 함께 통각의 근원적 종합적 통일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인간의 직관의 모든 대상들이 필연적으로 놓여 있어야 하는 조건인 통각의 종합적 통일에 의해 근원적으로 직관에 대한 개념의 종합으로서 대상성이 성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판단의 분석적 통일, 즉 주어와 수로의 결합도 가능하게 된다. 칸트는 범주가 이러한 통각의 작용에 의해 자신의 객관적 실제성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직관을 자신 안에 통일하고 있는 범주는 이로써 객관적 실제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범주 내지 순수오성 개념은 직관과 대립되는 하나의 계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미 직관과 개념의 종합적 통일이다.
헤겔은 여기서 자신의 개념의 개념을 위한 전제를 본다. 종합적 통일이 개념에서 성립하고 위에서 지적했듯이 개념이 보편자로서 표현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종합적 통일은 종합적 보편이라고 칭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헤겔은 칸트의 개념을 종합적 보편이라고 표현한다. 이거는 이제 헤겔의 표현입니다. 칸트 자신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능력으로서 오성은 종합적 보편을 사유하는데 종합적 보편이란 직관과 개념, 개별과 보편의 결합의 다름 아니다. 이같이 직관과 개념의 결합의 문제는 종합적 보편의 사유의 문제와 결부된다. 개별자의 표상으로서의 직관과 보편자의 표상으로서의 개념, 이 양자를 서로 결합하는 것은 칸트에게 있어서 통각의 종합적 통일로 귀결된다. 헤겔은 그 속에서 종합적 보편을 본다. 칸트의 범주의 연역에 숨겨진 참된 요구에 따르면 직관과 개념의 결합은 두 가지 상이한 인식 원천의 요소들의 결합으로서 사유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것이 순수 오성의 개념 자체 안에 이미 놓여 있다는 의미에서 종합은 이미 순수 오성의 개념 자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헤겔은 이러한 요구와 관련하여 개념의 본질을 형성하는 통일이 통각의 근원적 종합적 통일로서 인식된다는 사실은 이성 비판에서 발견되는 가장 깊이 있고 올바른 통찰에 속한다고 평가한다. 헤겔의 견해에 따르면 칸트는 초원론적 통각에 대한 사상 속에서 실로 헤겔이 생각하는 개념의 개념을 위한 단서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칸트는 이 단서를 수밀관하게 발전시켜 나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헤겔은 칸트의 범주 연역 내지 종합적 통각의 사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제한한다. 칸트는 개념의 선험적 종합에서 둘이 하나 속에 인식될 수 있는 보다 높은 원리를 가졌지만 감각적 소재, 직관의 잡다가 그에게는 너무나 강력하여서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개념과 범주 자체에 대한 고찰, 사변적 철학함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칸트가 종합적 보편을 사유하기 위한 단서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없는 이유는 아래에서 탐구할 오성과 개념에 대한 칸트의 파악에 놓여 있다.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여러 차례 인간의 논변적 오성의 특징을 신적인 직관적 사유와 구별하여 강조한다. 주어진 감성적 직관만을 사유하는 논변적 사유는 직관과 사유의 분리를 원리적으로 전제한다. 직관과 사유의 분리라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오성과 감성적 직관을 인간인식의 두 가지 완전히 이종적인 부분이라고 규정한다. 인간인식은 단지 논변적이며 그럼으로써 거기서는 직관과 사유가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는 그 자체로서의 전체의 직관이라는 종합적 보편으로부터 특수로, 즉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단지 개념의 분석적 보편으로부터 주어진 경험적 직관이라는 특수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이다. 순수성 비판에서 통각의 종합적 통일에 대한 칸트의 사상이 종합적 보편의 사유를 위한 단서를 여러 밝히고 있지만 칸트는 인간과 신의 사유를 구별하면서 인간의 사유를 감성적 영역에 제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개념을 종합적 보편이 아니라 분석적 보편으로서 간주한다. 여기서 분석적 보편이라는 칸트의 개념관을 천착할 필요가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인식에는 직관과 개념이 있다. 직관은 대상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며 개별적이다. 하지만 개념으로서의 인식 혹은 개념적 인식은 간접적으로, 즉 여러 사물에 공통될 수 있는 징표를 매개로 하여 대상에 관계한다. 개념적 인식은 개념을 통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 사물의 공통된 징표가 다름 아닌 개념이다. 개념은 내용상 그리고 진료상으로는 주어지거나 만들어질 수 있지만 형식상으로 모든 개념은 비교, 반성과 추상을 통해 생겨난다. 가령 개념을 형성하는 오성의 논리적 조작은 대상들을 서로 비교하고 그것들 가운데서 공통적인 것을 반성한 후 그중 우연적인 것을 추상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개념에 도달한다. 이같이 주어진 표상으로부터 개념을 생겨나게 하는 오성의 논리적 작용이 개념의 논리적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칸트는 그것을 간단히 여러 객체의 공통된 표상을 발생시키는 반성이라고 서술한다. 따라서 개별 표상인
직관에 대조되는 개념의 특징은 보편 표상일 뿐만 아니라 반성된 표상, 레플렉티어테 포시텔룽이다. 반성된 표상을 칸트는 라틴어로 레프레젠타티오 디스코시바라고 표현하는데, 개념을 형성하는 오성의 논리적 작용은 주어진 표상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비교하고 반성하는 행위이다. 오성의 논변적, 디스코시브 한 사고는 주어진 직관의 잡다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결합하는 행위인데, 그것은 감성적 직관을 소요된 대상으로서 전제하는 반성적 사고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디스코시브라고 하는 것은 곧 레플렉티어트라고 하는 것이다. 어원적으로 같은, 의미상으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 인식에서는 직관과 오성이 신적 인식에서처럼 같지 않기 때문에 직관은 대상의 현존재에 인과적으로 의존하여 그것에 의해 촉발되는 감성적 직관이며, 오성은 감성적 직관의 소유에 의존하는 논변적 오성이다. 논변적 오성은 주어진 감성적 직관의 잡다를 개념을 매개로 하여 의식이 통일로 결합하는 능력이다. 오성은 개념을 논리적으로 형성시키고 개념을 매개로 사고하는 개념의 능력인데, 오성이 자신이 적용되어야 할 직관과 원리적으로 분리된 논변적 오성이기 때문에 개념도 원리적으로 직관과 통일되어 있는 종합적 보편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분석적 보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인식에서 개념은 감성적 직관에 의해 충족되어 실제적으로 된다. 분석적 보편은 앞서 말했듯이 추상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또한 추상적 보편이기도 하다. 칸트는 한 강의록에서 개념을 통해 어떤 것을 표상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물들을 추상하고 모든 것에 공통된 것만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렇게 하나의 징표를 갖게 되는데, 이 징표가 다름 아닌 개념, 즉 추상하고 자신을 제한하는 본질이다. 인간 인식에서의 직관과 개념의 원초적 분리를 전제하는 칸트의 개념관은 개념을 분석적, 추상적 보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에게 부여되는 과제, 즉 직관의 잡다를 종합하여 인식을 성립시키라는 과제는 원천적인 한계를 갖게 된다. 칸트는 오성을 분석적 및 추상적 보편을 파악하는 논변적 사유의 능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에게 인간인식의 한 규정은 항상 다른 규정과 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헤겔은 인간인식의 최상의 원리를 표현하는 통각의 근원적 종합적 통일에 있어서 종합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자체 분리된 것들의 외적인 통일과 한갓된 결합이라는 생각에 다시금 쉽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비판적으로 언급한다. 종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외적이고 기계적인 결합을 의미할 뿐이다. 칸트 자신도 오성 개념의 이러한 제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성의 제한을 이성 개념, 즉 이념을 통해 넘어서려고 한다. 칸트에 따르면 이성의 과제는 오성의 통일을 완성시키는 것이며, 이성 개념 내지 이념은 오성에 의해 인식되는 현상들의 계열의 절대적 총체성에 다름 아니다. 헤겔 역시 칸트와 마찬가지로 오성의 관점을 이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성의 제한을 넘어서려고 하지만, 칸트에게서처럼 규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구성적인 방식으로 넘어서려고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칸트에게서 대상의 실제성을 구성하는 기능을 하는 오성 개념이 분석적, 추상적 보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자체 종합적, 구체적 보편으로 사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헤겔에게 개념이란 이성적이어야 하며, 헤겔은 이성적인 개념의 구성적인 기능, 즉 개념의 실제성을 산출하는 객관적 형식을 자신의 독특한 개념을 통해 보여준다. 칸트가 오성적 개념을 자신을 제한하는 추상적 보편으로 규정하듯이, 마찬가지로 헤겔은 오성을 규정하고 규정성을 고정시키는 작용이라고 파악한다. 오성은 규정성에 고정성을 부여하는데, 고정성이란 추상적 보편을 말하는 것이다. 이 오성의 추상적 사유를 헤겔은 철학전서 79절에서 추상적 혹은 오성적, 변증법적 혹은 부정적 이성적, 사변적 혹은 긍정적 이성적이라고 하는 세 계기로 전개되는 사유의 첫 번째 계기로서 규정한다. 논리적 형식이 최초의 형태이자 사유의 첫 번째 계기인 추상적 혹은 오성적 사유는
다른 규정성과의 구별을 통해 얻어지는 확고한 규정성을 고수하며 이렇게 획득된 규정성은 제한된 추상적인 것이다. 오성은 엄격한 구별을 통해 한 개념 규정을 다른 규정으로부터 경계지으려고 한다. 하지만 해겔에 따르면 이러한 오성의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한한 오성 규정은 자신의 참된 본성인 변증법을 통해 자신의 고립된 규정을 넘어서 관계 속에 정립되기 때문이다. 오성과 오성 개념은 지향되어 이성의 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추상적 보편이라고 하는 칸트의 오성 개념의 고립된 규정성을 지향하고 이 규정성을 다른 규정과 관계맺게 하는 개념을 해겔은 종합적 보편 대신에 구체적 보편이라고 표현한다. 이로써 해겔은 개념의 규정성이 고정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규정으로 이행함으로써 살아있는 운동을 파악하고 그럼으로써 유기체의 생명현상을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주제 3절인데요. 판단력 비판에 나타난 직관과 개념의 통일로서 직관적 오성의 이념과 그것에 대한 해겔의 개념적 파악. 순수이성 비판 범주의 영역에서 감성적 직관의 잡다에 대한 통각의 종합적 통일에 의해 오성 개념인 범주는 자신의 객관적 실체성을 얻게 된다. 범주가 객관적 실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객체의 객관적 실체성이 그것의 개념인 범주에 의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어진 직관의 잡다는 범주라고 하는 객체의 개념 속에서 통일됨으로써 하나의 객체로서 성립하게 된다. 범주의 영역의 문제는 어떻게 범주가 직관에 관계하여 양자의 결합을 통해 성립하는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이며 칸트는 이 문제에 대해 개념 속에서 직관이 통일되는 방식으로 직관과 개념이 결합된다고 답한다. 이 통일은 논변적 오성에 의해 형성되는 오성 개념이 직관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적용은 이미 직관과 직관에 적용될 개념 사이의 분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개념 속에서 직관의 잡다의 통일은 원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불완전성은 감성적 직관과 논변적 오성이라고 하는 인식의 이질적인 두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 인식의 제한성에 놓여 있다. 인간 인식의 제한성이 인간 인식에서 직관과 개념이 구별되기 때문이라면 판단력 비판에서 지적 직관 내지 직관적 오성은 이러한 제한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직관과 개념이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의 범주의 영역에서 목표했던 직관과 개념의 온전한 통일의 가능성을 본다. 직관적 오성에서는 직관과 개념의 구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는 모든 객체가 곧 존재, 실존한다. 여기서 개념과 직관은 통일되어 있어서 사유하는 오성이 동시에 직관하고 직관을 통해 자신의 객체를 산출한다. 직관적 오성의 직관 능력은 오성 자체가 그렇듯이 완전한 자발성의 능력이며 그런 한에서 감성과 구별되고 감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인식 능력이다. 직관적 오성은 감성적 직관에만 적용되는 논변적 오성이 아니며 거기서는 비감성적 직관과 자발적으로 산출된 개념이 완전히 통일되어 있다. 해겔은 이같이 직관과 개념이 통일이라고 하는 범주의 영역에서의 과제가 직관적 오성의 이념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본다. 해겔은 통각의 근원적 종합을 개념의 본성을 참되게 파악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평가하지만 범주의 영역에서 이러한 시작은 더 전개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해겔은 명백히 범주의 영역에서의 불충분성을 개념의 실체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지적하지만 동시에 칸트가 직관적 오성의 이념 속에서 사유와 감성적 현존의 보다 높은 통일을 인정하였다고 지적한다. 진리가 대상과 사유의 일치라면 범주의 영역에서는 감성적 직관의 대상과 오성적 사유가 불충분하게 일치하며 인간 인식은 유한한 것으로 천명된다. 하지만 해겔은 직관과 개념의 진정한 통일로서 완전한 진리의 가능성을 직관적 오성의 이념에서 보고 있다. 이미 믿음과 지식에서 해겔은 보편과 특수, 직관과 자발성을 통일하고 있는 직관적 오성을
절대적 이성에 도달하기 위한 단서로 삼는다. 헤겔은 논리학에서 이러한 생각에 다시 소급하여 두 번씩이나 칸트의 직관적 오성의 이념을 언급하면서 그것의 진리라고 하는 표현을 결부시킨다. 헤겔이 보기에 칸트는 범죄 영역에서처럼 인간의 유한한 인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칸트는 직관적 오성을 진리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관적 오성이 칸트 철학에서 진리에 상응하는 장소라고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헤겔은 칸트가 진리로서 인식한 것, 즉 직관적 오성의 이념을 과도하고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사고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간주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칸트가 직관적 오성의 이념을 진리의 정의로 붙들었다라면 그는 개념과 실제의 일치의 요구를 표현하는 이 이념을 사고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로서 다루었을 것이라 하고 헤겔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말하자면 헤겔은 직관적 오성의 이념에서 직관과 개념의 통일로서 진리가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그것이 한갓된 사고물로서 규제적으로만 다루어져야 한다는 칸트의 요구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란 객관적이어야 하지 한갓 사고물에 불과한 것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헤겔은 칸트의 범주가 직관과의 통일로서 진리를 표현하지만 범주가 이룬 직관과의 불완전한 통일의 보충을 직관적 오성에서 보며 직관적 오성이 단지 사유물로서 절대적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진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유 과정은 범주를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로 고양하려는 헤겔의 의도를 드러낸다. 헤겔은 범주가 순수한 논리적 개념이어야 할 것을 요구했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표방해야 할 직관적 오성도 논리적 개념으로 변형한다. 헤겔은 직관적 오성이 표방해야 할 절대적 객관적 진리를 절대적 형식의 학인 자신의 논리학의 대상으로 서술한다. 헤겔이 말한 논리학은 아직 형식적 학문이어서 실제 철학의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형식적 학문에서는 개념과 실제의 통일로서 성립하는 진리가 얘기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헤겔의 논리학이 다루는 형식은 이미 실제 철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향된 형태로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학의 형식은 절대적 형식이며 진리 자체의 순수한 이념을 포함한다. 헤겔은 칸트의 범주에서 직관적 오성을 거쳐 자신의 논리학의 절대적 형식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사유 과정은 실제성과 분리되어 있는 칸트의 범주를 직관적 오성의 절대적 이념과 결합함으로써 직관을 통합한 이념으로 고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헤겔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의 종합적 통일의 단서를 판단적 비판의 직관적 오성과 연결하여 전자의 불충분한 단서를 후자의 완전한 원리로 고양하고자 한다. 그는 이러한 계획을 순수이성 비판에서 단서적인 형태로 비일관되게 서술되었고 판단적 비판에서 신적 인식에 부과되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은 종합적 보편의 사유를 위한 방법을 발전시킴으로써 실현한다. 종합적 보편을 사유하는 방법은 절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형식으로서의 개념의 개념을 통해 실현된다. 이로써 실제성과 분리된 개념은 직관을 통합한 개념으로 되며 직관과 통일된 개념은 본래 직관의 특수를 자신 안에 포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적이지 않은 종합적 보편이다. 이로써 직관과 통일된 개념은 종합적 보편을 사유한다. 말하자면 개념은 자신의 구별을 자신 안에 가지는 종합적 보편에서 자기 구별을 통해 특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특수회로 나아간다. 이러한 과정을 논리적으로 가공함으로써 헤겔은 칸트가 인간인식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생명현상과 같은 사태의 내적 필연성의 근거가 되는 종합적 보편에 인간의 사유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논증한다. 이로써 인간도 모종의 방식으로 칸트가 신적인 능력에 부여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여기서 말하는 모종의 방식을 헤겔은 자신의 고유한 논리적 방법으로부터 해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적 방법은 칸트가 신적 인식에 귀속시킨 능력을 인간의 방식으로 사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은 이 방법을 존재와 본질이 아닌 개념에서 찾는다. 존재와 본질은 인식론 혹은 심리학의 관영에서 보자면 감정, 직관, 표상의 단계이며
개념의 선행 조건으로서 현상하고 개념에 종속되며 개념이 그들의 무조건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감정, 직관, 표상의 실제적 요소들은 존재와 논리라고 하는 논리적 규정으로 지향되지만 감각과 직관의 단계를 논리적으로 대변하는 존재와 본질은 다시 개념으로 지향된다. 자유로운 활동성이자 자발적 주체성인 개념이 비로소 자신 속에 사라져버린 지향된 감각적 실제성을 자신 안에서 자신으로부터 논리적 형식으로 다시 형성한다. 해결에 따르면 이러한 개념은 순수하고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하고 아직 추상적 진리에 도달해 있을 뿐이지만 그러한 이유는 개념이 감정과 직관 속에 주어져 있다고 잘못 생각되어진 실제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자기 자신으로부터 산출된 실제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논리학에 있어서 완전히 충족된 진리는 개념과 실제성의 통일인 이념이다. 하지만 진리로서의 이념이 형성되기 위해서 실체성은 개념 바깥에 개념에 앞서서 현상하는 것으로서 개념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부터 산출된 개념의 고유한 실제성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념 자체가 이미 직관을 지향하여 자신 안에 통합하고 있는 개념이며 자신으로부터 실제성을 산출하여 이념으로서의 진리를 실현한다. 직관을 통합한 혹은 직관과 통일된 개념이라는 해겔의 개념은 전통적인 논리적 개념과 다른 독특한 것이다. 개념은 논리학의 첫 번째 주제였지만 전통 논리학은 개념을 사물이나 사태를 대변하는 개념으로서만 탐구했지 개념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못했다. 전통 논리학은 개념들을 비교하고 구분하여 여러 집합으로 분류하였지만 개념 자체의 본성을 탐구하고 개념 자체로부터 개념이 구별된 계기들을 산출하지는 못했다. 해겔의 개념은 구별, 즉 자기 자신의 타자를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독특한 의미의 개념은 앞에서 보았듯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직관적 오성의 두 가지 측면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첫 번째 측면은 직관과 개념이 통일이고 직관과 개념이 개별과 보편의 표상이므로 두 번째 측면은 개별을 포함하고 있는 보편인 종합적 보편의 사유다. 직관과 개념의 통일을 해겔은 다음과 같이 개념의 자기 구별로서 설명한다. 직관은 개념의 독립적인 것으로서 개념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동일한 것이며 관념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직관은 개념에 의해 파악되는 한에서만 문제가 되는데 개념에 의해 파악된다는 것은 개념에 의해 정립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념에 의해 정립된다는 것은 직관이 가지고 있던 독자적 외면성, 즉 감성이 모두 지향되고 직관이 개념에 의해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개념에 의해 생산된 객관성이 형성된다. 따라서 감성적 직관의 잡다에 의해 성립되는 듯이 보였던 객관성은 사실은 개념에 의해 정립된 존재이며 감각적 대상의 객관성은 개념에 의해 산출된 것임이 밝혀진다. 개념에 의해 파악된 한에서만 우리는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칸트의 인식론의 이념은 감성적 대상의 그러그러한 성질은 모두 개념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라는 논리적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심화된 형태로 전개된다. 이러한 전개는 감성적 직관의 잡다까지도 개념화해야 한다는 피히테의 요구를 이어받아 칸트의 범주를 직관을 포함하는 개념을 통해 세분화하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이제 대상의 모든 규정성은 개념으로부터 산출되며 대상의 실제성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을 자신 안에 포함하는 절대성을 갖는다. 개념은 모든 감성적 대상을 관통하면서 규정하기 때문에 감성이 갖는 파악 불가능한 어두움과 모호함은 전적으로 개념적으로 파악된 투명한 명백함으로 된다. 해겔에게 감성적 대상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낯선 외면성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념에 의해 투시된 개념적인 것에 다름 아니다. 감성적 직관이 온전히 지향된다면 그것은 결코 개념의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의 내재적 요소인 것이다. 이로써 개념은 직관을 통합하여 자신의 계기로 삼고 있는데 직관은 바로 개념이 자기 구별을 통해 형성된 개념의 타자에 다름 아니다. 개념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신을 구별하여 자신의 타자로서의 규정성을 산출함으로써 객관적 실제성을 산출한다. 개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직관적 오성과 같이 객관의 실제성을 산출한다. 물론 칸트가 말하는 신적 인식으로서의 직관적 오성은 대상의 현존재를 산출한다. 하지만 해겔 철학의 체계상 이러한 현존재는 실제 철학의 대상이기 때문에 논리학에서 개념이 산출하는 객관의 실제성은 객관의 현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의 논리적 실제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겔에 있어서 직관을 통합한 개념은 사유를 통해 대상의 현존지를 산출하는 신적 인식은 아니지만 해겔적 의미에서 대상의 논리적 실제성을 산출하며 감각적 현존이 개념에 의해 온전히 투시되는 한 인간의 사유가 산출하는 대상의 객관성은 온전히 대상의 규정을 형성한다. 이제 직관적 오성의 두 번째 주요 특징이자 해겔의 개념의 특성이기도 한 종합적 보편의 사유 문제로 넘어가 보자. 앞서 말했듯이 개념을 직관과 통일된 것으로서 사유한다는 것은 종합적 보편을 사유한다는 것이다. 직관과 통일된 개념은 개별을 자신의 계기로 포함하는 보편이며 개별을 종합하고 있는 보편이다. 해겔은 종합적 보편의 싹을 직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의 한갓된 종합에 통일을 부여하는 종합적 통일인 범주 내지 오성 개념에서 모았다. 해겔에 의하면 칸트에게 있어서도 이같이 개념이 종합의 기능을 담당하고 개념은 보편이기 때문에 칸트의 개념도 이미 그 자체 종합적 보편의 다름 아니다. 하지만 칸트는 개념을 분석적 보편이라고 사유함으로써 개념 속에 놓인 종합적 보편의 싹을 더 발전시키지 못했다. 대신에 칸트는 종합적 보편의 사유를 신적 인식에 귀속시키면서 전체를 직관하는 사유로 규정한다. 이때 칸트가 생각하는 전체란 현상의 조건들의 계열 전체를 말하므로 칸트는 종합적 보편의 사유를 현상의 조건들의 계열을 직접적으로 단번에 파악하는 능력으로 간주하고 인간 인식의 이러한 방식의 인식을 불허하였다. 왜냐하면 분석적 보편을 사유할 수 있는 논변적 오성은 감성적 직관의 대상에 제약되어 있고 감성적 직관의 대상은 현상의 계열 중 하나로서만 주어지므로 논변적 오성은 부분만을 인식할 수 있으며 전체를 사유하는 것은 부분의 부분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겔은 전체가 반드시 부분의 부분을 기계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사유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 인식도 전체로부터 부분을 사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것은 생명체의 유기적 질서다. 칸트도 이러한 생명체가 경험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인간의 인식은 기계적인 방식으로만 사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의 질서는 인간 인식에 의해 확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칸트에게 생명의 이념은 직관적 오성에게만 귀속된다. 해겔은 이러한 유기적 질서가 인간에 의해서도 인식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 직관적 오성이 표방하는 생명의 이념을 개념적으로 변형한다. 해겔은 칸트의 종합이라는 용어가 외적 기계적 결합을 표현하기 때문에 종합적 보편을 구체적 보편이라고 수정하여 표기한다. 해겔의 개념은 구체적 보편이다. 구체적 보편이란 자신의 내재적 본성에 의해 자기를 구별하여 자신의 계기들을 산출하는 보편을 말한다. 개념을 구체적 보편, 자기 구별하는 보편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개념의 자기 구별을 서술하는 것이며 개념의 내재적 계기들을 논리적 연관 속에서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규정은 구별된 계기들을 가지며 하나의 규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계기들의 연관을 이해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념의 계기들은 보편 특수 개별이며 해겔이 말하는 개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연관을 해명해야 한다. 해겔은 우선 개념의 개념을 보편과 개별의 통일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개념은 자기 자신에 관계하는 것인 한에 있어서 그것이 자기 동일성에 있어서는 보편이며 그것이 하나의 규정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개별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개념은 보편과 개별이라고 하는 대립된 규정들의 통일이다. 하지만 개념의 계기들의 관계 방식은 존재나 본질의 규정들의 관계 방식과는 다르다. 존재는 자신이 타자 속에서 소멸하며 본질은 타자에 대해 우위를 점하긴 하지만 자신의 개념을 위해 타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타자에 의존하는 상대적인 것에 머문다. 이같이 존재와 본질, 질적인 규정과 반성 규정은 본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것들이 제한에 의해 타자와 관계함으로써 이행과 소멸의 필연성을 갖는다. 하지만 개념은 참된 의미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개념은 자기 구별을 통해 타자와 관계하지만 타자 속에서 자신을 상실하지 않으며 타자와의 대립 속에서 제약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타자 속에서 자신을 연속시킴으로써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개념의 구별된 계기는 마찬가지로 개념이기 때문이다. 전체와 계기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와 부분이 동일한 생명이라는 유기체의 질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계적 조합에서 부분은 전체와 상이하지만 유기체에서는 부분도 전체와 동일한 생명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해겔은 이러한 유기적 질서를 개념의 개념을 통해 논리적으로 가공하는 것이다. 개념의 구별된 계기는 그 자체 온전한 개념이며 그것의 규정성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자신의 부정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은 존재나 본질과는 달리 자신의 구별된 계기가 바로 자기 자신이므로 구별된 타자 속에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머무는 자유로운 것이다. 개념은 타자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의존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자신을 규정한다. 따라서 개념의 규정은 자기 규정이며 개념의 구별은 자기 구별이다. 개념은 자유로운 것으로서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다. 해겔은 개념이 자기 규정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서술한다. 첫 번째 방식에 따르면 보편이 자신을 구별하여 특수로 되며 이 특수는 자기 자신에 관계한 한 직접적으로 개별이다. 개념이 자신을 전개해 나가는 두 번째 방식은 매개로부터 산출된 직접적인 것으로서의 개별이 자기 자신을 분리해내지만 이러한 분리 속에서 그 자신이 긍정적인 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개별은 자신을 특수하게 규정된 것으로서 정립하면서 자신의 계기로서 보편을 자신으로부터 산출해낸다. 첫 번째 방식이 보편, 특수, 개별이라는 추론의 형식을 취한다면 두 번째 방식은 개별, 특수, 보편의 추론 형식을 취한다. 개념은 그 자체로 추론이다. 왜냐하면 보편과 개별의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관한 해겔의 첫 번째 규정에서 보았듯이 개념은 그 자신 특수한 개별자인 보편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은 이성적인 것이며 모든 이성적인 것은 하나의 추론이다. 해겔은 추론을 정립된 개념이라고 하는데 정립된 개념으로서의 추론은 개념의 계기들의 매개에 다름 아니다. 개념의 매개로서 추론은 보편이 자기 자신의 본성에 뿌리박은 변증법에 의해 자신을 지향하여 특수로 되는 과정을 통해 오성적 고정성을 지향하고 보편과 특수의 종합으로서의 사변적 이성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구체적 보편으로서의 개념은 특수를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칸트가 생각한 현상의 조건들의 계열인 특수의 총체성으로서의 이성을 구현하고 있다. 개념의 매개란 개념이 자기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서 산출되는 과정을 말한다. 개념의 구별을 통해 관계하는 계기가 다름 아닌 개념 자체라고 하는 것이 해겔의 개념의 특징을 형성한다. 해겔은 돌의 개념이나 말의 개념처럼 사물들로부터 추상된 공통된 특징으로서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들의 개념에 대해서 말한다. 말의 개념은 말이라고 하는 특수한 내용에 의해 다른 개념, 가령 돌의 개념과 구별된다. 하지만 개념의 개념은 이러한 개념들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의 개념을 말이나 돌의 개념 같은 다른 개념으로부터 구별해 주는 것은 개념의 보편성이다. 말하자면 개념 자체의 본성을 표현하는 개념의 개념은 말이나 돌의 개념과 같은 개념들이 그것을 통해서 서로 구별되는 구별들을 모두 추상함으로써 보편적으로 된 것이다. 따라서 말의 개념이 말이라고 하는 특수성에 의해 돌의 개념으로부터 구별되는 반면에 개념의 개념을 모든 다른 개념들과 구별짓는 특수성은 개념의 고유한 보편성이다. 모든 개념은 한편으로 보편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특수하다. 말 1의 개념 2는 보편적이지만 다른 개념과의 구별을 가능케 해주는 말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갖는다. 하지만 개념 1의 개념 2는 보편적이면서 그것을 다른 개념과 구별해주는 특수성을 갖지만 그것은 보편성이다. 말 1의 개념 2에는 여러 가지 말들 1이 속하지만 개념 1의 개념 2에는 개념들 1이 속한다. 말 1의 개념 2에 속하는 것은 보편적인 개념 2와 상이한 말 1이지만 개념 1의 개념 2에 속하는 이 개념들 1은 개념의 개념 2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개념, 그러니까 1과 2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다. 따라서 개념의 개념에는 개념 자신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념 1이 개념 2로 나아가는 방향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말하면 개념 1의 개념 2의 계기 1은
개념 일 자신이다. 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서 일로 나가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특수한 개념으로 된다. 말의 개념과 달리 개념의 개념이 갖는 이러한 논리적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해겔은 보편이 특수화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현해낸다. 베존더시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해겔의 어떤 해겔이 고안해낸 조어입니다. 특수화된다는 논리적 사태는 말의 개념에 말들이 포섭되는 것과는 달리 보편자로서의 개념이 특수자로 되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구체적 보편으로서의 개념이 자신을 구별하여 특수자인 계기로 되는 것이며 종합적 보편의 사유가 말해주는 전체에서 부분으로의 논리적 진행을 사술한다. 특수화된다는 표현은 포괄하다, 위버그라이펜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포괄하다는 의미는 경계를 넘어 통괄한다는 의미다. 말하자면 보편으로서의 개념과 특수로서의 개념은 경계에 의해 분리된 타자관계가 아니라 보편이 자신을 특수화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이 특수로서의 타자를 포괄한다는 것은 보편이 특수를 남김없이 관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는 보편적 개념이 감성적 직관의 특수를 온전히 관통할 수 있는 것은 특수의 내용이 다름 아닌 보편적 개념이 자신을 특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신을 특수화하고 특수자를 포괄하는 개념은 감성적 직관의 잡다 속에서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머무른다. 왜냐하면 감성적 직관의 규정들은 다름 아니라 개념의 자기 구별에 의해 산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보편, 개별, 특수의 개념적 계기들의 내적 연관의 기초에서 전개되는 개념의 자기 규정 활동은 대상의 객관적 실제성을 형성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칸트의 논변적 오성은 객관적 실제성을 형성하지만 이 실제성은 직관에 의해 충족되지 않으면 공허한 실제성으로 남는다. 하지만 해겔의 개념은 그 자체 이미 직관을 지향하여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감성적 직관 없이도 언제나 충족되어 있다. 개념은 분석적 추상적 보편이 아니라 구체적 보편이기 때문에 직관 없이도 공허하지 않다. 해겔은 이같이 개념을 구체적 보편으로 사유함으로써 인간의 관점에서 직관적 오성이 종합적 보편을 사유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구체적 보편이란 칸트가 직관적 오성에 귀속시킨 유기적 질서와 같은 사태의 내적 필연성의 근거에 대한 개념적 표현이다. 따라서 구체적 보편으로서의 개념은 직관과 개념의 통일 및 종합적 보편의 사유라는 직관적 오성의 기능을 논리적 형식으로 변환한 인간 사유의 장치다. 이러한 장치를 가지고 해겔은 칸트가 신적 인식에만 허락한 유기체에 대한 인식을 인간에게도 허락함으로써 인간의 인식을 생명의 영역만큼 확장시켜 놓았다. 자, 결론인데 우리 사회자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가 기본적인 그러면 시간을 할애해서 네, 우리가 뭐 학술대회도 아니니까 그냥 한 10분이면 그러니까 마저 읽겠습니다. 결론, 구체적 보편으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생명현상을 사유함으로써 해겔은 칸트가 직관적 오성에 부여한 인식 능력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변형하여 인간 사유의 특징으로 복권시킨다. 칸트가 생명현상에 관해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로서 인정한 직관적 오성의 특징들은 생명을 모델로 삼고 있는 해겔의 개념의 구성적 특징으로 고스란히 변환된다. 칸트에 있어서 인간 인식과 신적 인식을 구별하는 핵심적인 준거는 직관과 개념의 분리와 통일이다. 인간 인식에서는 직관과 개념이 원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과 현실성이 구별된다. 말하자면 직관의 소요 없이 개념으로 사유가 가능하지만 인간 인식에서는 어떤 것이 사유 가능하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 인식에서는 하나의 보편적인 개념에 상응하는 특수한 감성적 직관이 얼마나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는지는 필연적으로 확정될 수 없는 의연적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칸트에 따르면 인간인식에서는 범주라는 자연의 근본 법칙 이외의 특수한 법칙들, 즉 다양한 경험적 자연 법칙들이 저 보편적인 근본 법칙에서 도출될 수 없기 때문에 경험적 자연 법칙들과 그것이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오성과의 합치도 우연적이다. 이에 반하여 신적 인식에서는 직관과 개념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신적 인식은 오성이 그 자체 직관적 오성이다. 또한 신적 인식의 직관은 감성적 직관이 아니라 오성, 지성과 같이 지성적인
직관이다. 따라서 지적 직관 내지 직관적 오성으로서 신적 인식은 오성으로부터 분리된 감성적 직관에 의해 오성의 인식이 지약되는 제한적 인식이 아니라 온전히 무제약적이고 자발적인 인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적 인식에서는 사고에 의해서 동시에 모든 잡다가 주어질 것이고 그것의 표상에 의해서 동시에 그 표상의 객체가 주어질 것이다. 표상작용이 대상의 객관성을 형성하는 신적 인식에서는 사고 가능성과 존재 가능성이 일치한다. 거기서는 직관인 특수가 개념인 보편과 일치하기 때문에 직관의 잡다가 개념과 필연적으로 일치하고 자연의 특수한 경험 법칙들도 그것의 근거인 직관적 오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인식의 논변적 오성은 분석적 보편으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주어지는 감성적 직관을 파악함으로써 현상의 계열의 한 부분을 파악하며 이 부분의 부분을 덧붙여가는 방식으로 전체를 표상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신적 인식은 직관의 특수와 보편적 개념에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적 보편이 아닌 종합적 보편을 사유할 수 있고 모든 특수를 포괄하는 종합적 보편을 사유한다는 것은 전체를 직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적 인식은 종합적 보편으로부터 특수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아가는 능력이다. 인간 인식에서는 부분이 전체를 가능케 하지만 신적 인식에서는 전체가 부분의 가능성의 근거를 자신 안에 포함한다. 전체가 부분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유기적 질서의 특징이므로 신적 인식은 유기적 자연을 위한 초감성적 실제 근거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 인식에서 감성적 직관의 대상은 필연적인 것으로서 기계적 법칙에 따라 고찰될 뿐이지만 신적 인식은 생명 현상의 유기적 질서를 인식할 수 있다. 칸트는 부분의 부분을 더하여 전체를 표상하는 인간 인식과 대비하여 신적 인식을 현상의 조건들의 계열을 직접적으로 단번에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지적 직관은 감성적 직관의 현상에 제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감성적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칸트의 인식 비판은 직관과 개념의 원리적 분리라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신적 인식으로부터 구별되는 인간 인식의 한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헤겔은 이러한 기준이 확고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직관과 개념을 분리시키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는 기계적 자연의 인식에만 머물 뿐 유기적 자연은 인식할 수 없다. 헤겔은 생명 유기체를 설명하기 위해 칸트가 말하는 생명의 이념인 직관적 오성의 원리에 따라 직관과 개념을 통일시킨다. 헤겔의 직관을 통합한 개념은 직관적 오성처럼 사물의 현존을 산출하지는 않지만 개념으로부터 온전히 실제성을 산출하는 완전한 자발성이다. 그것은 직관적 오성처럼 종합적 보편을 사유하면서 보편에서 특수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사유에서 감성적 직관의 잡다는 구체적 보편으로서의 개념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기 구별을 통해 자신으로부터 산출한 특수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사유에 있어서도 직관적 오성에서처럼 감성적 직관의 잡다는 개념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내재적 계기로 된다. 직관과 개념이 통일된 사유에서는 가능성과 현실성도 개념의 직관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규정되지 않는다. 헤겔은 가능성과 현실성을 인식론적 조건이 아니라 존재론적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사유한다. 그는 또한 자연의 표면에서의 우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연이 이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한에서는 온전히 규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수한 자연 법칙들의 이성적 연관을 원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편에서 특수로 나아가는 사유는 더 나아가 보편이 특수로 되지만 특수가 보편과 동일한 구체적 보편의 논리를 통해 생명체의 질서를 개념화한다.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아가는 사유를 통해서도 인간은 현상의 조건들의 총체성을 단번에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체는 부분들의 기계적인 결합으로 형성된 총체가 아니라 의미 통일성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현상의 조건들의 총체성의 매 계기는 이미 의미 통일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체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가령 결과에서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계열을 끝까지 추적함으로써만 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열의 매 계기가 이미 원인과 결과의 통일로서 계열의 진행의 원리임을 파악한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를 파악하게 된다. 인간 인식이 물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칸트의 주장도 직관과 개념의 원리적인 분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현상과 물 자체의 구별에 기초한다. 하지만 직관과 개념이 통일된 사유에서는 인간 인식이 반드시 감성적 직관의 소유에 기초해야
소요에 기초해야 한다는 전제를 부정하므로 초감성적인 것의 인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칸트적 의미에서 초감성적 실제인 생명현상도 해겔에게는 인식 가능하다. 해겔은 노면적 오성이 전제하는 직관과 개념의 분리를 수정하여 직관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구체적 보편을 제시한다. 해겔은 구체적 보편을 통해 보편에서 특수를 도출하는 논리를 고안해냄으로써 칸트의 인간인식이 피안에 남겨둔 생명에 대한 인식을 인간에게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구체함으로써 칸트가 미래의 과제로 남겨놓은 초월론 철학의 구상을 자신의 방식으로 완성시킨다. 실로 해겔 논리학의 중심적 개념 장치는 칸트 철학의 주요 특징들을 비판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겔 철학의 의미는 칸트 철학을 통해 깊이 있게 이해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칸트 철학을 지향하고 있는 해겔 철학을 통해 칸트 철학이 갖는 한계와 그것의 수미일관한 전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철학의 연관을 이해하게 된다면 해겔 철학이 칸트 철학을 무력화했다고 판정해버리거나 해겔 철학이 칸트의 인식 비판의 한계를 넘어 형이상학으로 퇴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칸트 철학에 대한 이해 없이 해겔 철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칸트가 설정한 인식 비판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는 칸트 철학의 불충분성을 수정할 수 없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 선생님 칸트 이론 철학에 대한 해겔의 지향에 관한 성실하고 내용이 풍부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왜냐면 수 선생님께서 너무 빨리는 듣지 마시고 항상 논평문의 요약이 상당한 유용한 점을 주기 때문에 의미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에게 논평 맡은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여튼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간상 그냥 바로 논평문을 읽겠습니다. 강순정 선생님 이하 필자는 이 글에서 직관과 개념의 관계 문제를 칸트와 해겔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논거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칸트와 관련해서 순수이성 비판의 범주의 선언적 연역 문제, 특히 이 판의 내용을 중심으로 물음표는 중심은 제가 이제 할 때 이 판 중심으로 읽으신 것 같아요. 역시 했습니다. 한 범주의 객관적 실세적 문제, 물리학과 강의들에서 오성 개념을 정의하는 논변적, 추상적, 분석적 통일 또는 보편 문제, 그리고 판단력 비판에서 인간적 직관과 구별되는 신적 직관 또는 지적 직관 또는 직관적 오성의 문제를 저술합니다. 그리고 해겔과 관련해서 필자는 논리학의 특히 개념론 서론, 믿음과 지식, 엔시클로페디에서 해겔이 칸트 철학을 논거하는 부분들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해겔은 필자에 따르자면 칸트 철학에서 제시되는 직관과 개념의 불충분한 통일을 비판하면서 지적 직관 또는 직관적 모성에서 제시되는 칸트적 이념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해겔 자신의 종합적, 구체적 통일 또는 보편을 논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필자는 칸트와 해겔 각각의 관점에 상응하는 기계론과 유기체론, 부분에서 부분으로 나아가는 계열적, 기계론적 결합의 방식과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아가는 유기체론적 방법을 비교 소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자면 생명의 유기적 실선은 칸트처럼 부분에서 부분으로 나아가는 외적이고 기계적인 결합 방식에 근거하는 분석적, 추상적 보편으로서가 아니라 개념이 자기 구별을 통한 전체로부터 부분을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보편의 사유로서만 해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자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칸트 철학에 대한 이해 없이, 이건 아까 읽은 부분이니까 빨리 읽겠습니다. 해겔 철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칸트가 설정한 인식 비판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칸트 철학의 불충분함을 수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쭉 직관과 오성 이거는 안 읽어도 되겠고요. 그런데 논평자가 보기에 필자는 이 글에서 필자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상당히 논리 정연하게 서술하고 있으면서 또한 칸트의 저서와 해겔의 저서에서 인용되는 부분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평자는 필자의 이러한 해석에 대해 많은 점에서 일치하는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글 전체를 따로 요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후의 토론의 생산성을 위해서 이하에서 논평자는 필자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주장과 관련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논평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다양한 문제들은 이따가 뭐 플로어에서 나오겠죠. 이 글에서 필자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주장은 칸트에 있어서는 직관과 개념의 온전한 통일의 이념이 단초적으로 제시되기는 하지만 직관과 개념의 원리적인 분리와 양자의 불충분한 통일에 있고, 이에 반해 해겔에 있어서는 개념의 자기 구별을 통한 직관과 개념의 종합적 구체적 통일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필자에 따르자면 칸트는 직관과 개념의 상이성 또는 원리적인 구별을 전제하고, 또한 신적인 직관적 사유와는 구별되는 인간의 논변적 사유에 의존하기에 직관적 오성의 이념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생명의 유기적 질서를 태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를 좀 더 세밀하게 고찰한다면 칸트 철학에서 직관에 상응하는 현상은 그래서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성의 기능 없이 또는 범주의 영향 없이 주어질 수 있는 한갓된 감각의 대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범주의 통일에 따라 사유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필자에 따르자면 이 두 가지 종류의 현상에 대한 구별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해겔 또한 이 구별을 폐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표상에서 사상, 개념으로의 고양을 필연적인 것으로 해겔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필자가 말하듯이 칸트의 범주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것은 직관과 개념의 분리와 통일입니다. 바로 이 직관과 개념의 분리와 통일의 종합적 사유, 총체적 사유가 칸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겔이 사유하려는 것은 아니죠. 이에 대해서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관과 개념의 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순수이성 비판에서나 판단력 비판에서나 뭐 해겔이나 뭐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논평자가 보기에 양자의 관계, 필자의 용어에 따르자면 정확히 두 가지 종류의 현상과 개념의 총체적인 관계이며, 이 총체적인 관계가 필자가 말하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직관과 개념의 분리와 양자의 종합이라는 이중성을 주제화하고 직관적 오성의 이념인 종합적 보편을 사유하게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칸트는 이 총체적인 관계를 여전히 해명하지 못했고요. 단지 직관과 개념의 원리적인 분리를 전제하고 양자의 불충분한 종합만을 해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사유는 필자가 말하듯 첫 번째 종류의 현상을 배제한, 그래서 개념의 자기 구별에 의해 매개된 두 번째 종류의 현상에만 근거하는 일방적인 개념의 종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구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해겔 스스로가 말하듯이 형식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개념의 종합만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칸트의 관점과 해겔의 관점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해겔의 관점은 칸트의 관점보다 퇴보될 것이고 단지 관념론이라는 표지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겔은 첫 번째 종류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다시 배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와 더불어 필자가 말하듯 직관과 개념, 개별과 보편의 구체적, 종합적 보편 또는 통일 또는 직관과 통일된 개념은 첫 번째 종류의 현상을 동시에 포함하고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마찬가지로 구체적 종합적 보편의 사유는 이 첫 번째 현상이죠. 현상을 함께 사유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겔 철학의 원리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 알려져 있듯이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동일성 또는 상관자와 상관관계의 상관관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직관과 개념의 관계와 관련해서 재구성한다면 직관과 개념의 동일성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의미의 현상이겠죠. 또는 이제 해결적인 용어로 따지면 매개된 지적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관과 개념의 동일성과 양자의 비동일성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의미의 현상을 말하겠죠. 해결에 따르자면 이제 일반적으로 비매개된 지적성이라고 보통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직관과 개념의 동일성과 양자의 비동일성의 동일성 다시 말해서 총체적인 관계 또는 직관과 개념이라는 상관자들과 이 상관자들의 상관관계들 뭐 직관과 개념이 내적인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외적인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매개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매개되지 않은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규정된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규정되지 않은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상관자들의 상관관계들의 상관관계 즉 총체적인 관계로 재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에서 개념의 전개는 잘 알려져 있듯이 분석적인과 동시에 종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만 직관과 개념의 총체적인 관계가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개별과 보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필자는 직관을 개념에 의해 정립된 존재, 개념으로부터 유래된 것, 개념에 의해 생산된 객관성이라고 정의하고 개념을 감성적 직관 없이도 언제나 충족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해결에서 직관과 개념의 관계가 이러한 정의에 이전한다면 이것은 칸트의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칸트 또한 개념과 직관, 특히 두 번째 종류의 현상의 원리적인 분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개념에 의해 산출된 것과 그것, 즉 개념에 의해 산출되기 이전의 것의 총체적인 관계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 틀에서만 직관은 개념의 자기 구별을 통해 형성된 개념의 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개념의 타자가 바로 해겔의 논리학의 매 장과 절에서 논의되는 외적 반성과 상위성 개념의 문제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평자가 보기에 해겔은 자신의 논리학에서 두 가지 종류의 현상과 개념의 총체적인 관계를 주제화하기에 자신의 논리학, 특히 본질 논리학에서 외적 반성의 문제와 이와 밀접히 관련된 개념과 무관한 직관, 즉 해결적 용어에 따르자면 반성의 타자 존재 자체인 상위성 또는 차이 개념의 문제를 논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틀을 단지 본질 논리에서만이 아니라 존재 논리학이나 개념 논리학의 매 장과절에서 항시 새로운 방식으로 주제화합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들은 논리학과 실제 철학의 관계 문제와 또한 해결 체계의 폐쇄성 또는 개방성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결은 통각의 근원적 종합적 통일이 칸트의 이성비판에서 발견되는 가장 깊이고 올바른 통찰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자는 해겔의 논리학에서 외적 반성과 상위성 문제, 즉 개념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현상을 너무 쉽게 처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논리학과 실제 철학의 관계를 쭉 했는데 이건 인용문이니까 빼겠습니다. 이 표현들에서 보자면 필자는 논리학과 실제 철학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칸트의 범주의 선언적 영역과 관련해서 필자는 논평자가 보기에 주로 순수이성 비판의 2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필자는 이 저서의 1판에서 논의되는 특히 1판에서죠. 생산적 구상력의 문제나 더 나아가 도식의 문제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들이 필자의 이 글에서 중심적인 주제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만약에 이 문제들을 함께 고려했더라면
해겔의 개념은 필자도 이제 각주에서 얘기했지만 한나가 비판하듯이 개념주의적 해석의 관점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필자가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토에니센이 주장하는 해겔의 논리학은 개념 또는 뭐 본질 이런 것들의 지배 논리학이라는 비판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자의 논의에서처럼 생명의 자기 구별의 관계만이 아니라 생명의 자기 구별 또는 개념의 자기 구별과 환경 또는 직관, 이 양자의 총체적인 관계가 논의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나아가 현대 프랑스 철학에서 해겔을 비판하듯이 해겔 철학은 타자에 대한 폭력적인 동일성 또는 개념 철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겔은 엄격하게 진리를 지와 대상의 일치보다는 더 근원적인 의미에서 내용, 사태의 자기 자신과의 일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사태 자체의 즉자대자적인 고찰을 지금 문제되는 것과 관련해서 보자면 직관과 개념의 총체적인 관계 자체의 즉자대자적인 고찰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필자는 진리를 대상과 사유의 일치로 보면서 혹시 그래서 단지 개념의 관점에서만 일방적인 자기 구별의 관계만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논평 감사드리고요. 네, 쉬는 시간을 20분 정도 갖고서 40분이니까요. 시계로 44분이니까요. 5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